자, 이번 시간에는 구급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상레저 기구 실습하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응급처치 부분이거든요. 자, 응급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습 시간에 마네킹을 이용해서 가슴 압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응급처치의 필요성, 응급처치란, 그리고 알아줘야 할 법적인 문제, 그 다음 직장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응급처치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응급 환자가 어떤 개인의 질병이나 상황에, 그리고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위급 환자로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먼저 주는 행위, 이게 응급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응급처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응급처치를 어떻게 적절히 또 빠르게 신속하게 하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도 빨리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심폐소생술인데요. 그래서 심장이 멎은 환자가 만약에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할 경우 소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응급처치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걸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 성인이 가장 사망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암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호흡기 질환, 그 이외에 심혈관계 계통의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사고에 의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은 그 사망률로 따지면 저 밑에 정도의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변에서의 위급한 환자를 봤을 때의 가장 큰 것들은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암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필요 없겠죠. 물론 암 환자가 응급처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응급처치는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건강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한 조치만 하면 그런 방법이 없겠지만 나머지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목격되는 장소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통 볼 때 직장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보다 가장 많이 목격되는 장소가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집에서의 이런 심장마비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목격이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직장이라든가 공공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소에 있을 때 만약에 가정에서의 갑자기 이런 질환으로 쓰러졌다. 그러면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가족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이 끝나더라도 실습을 통해서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어야 할 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고통받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고 격려하는 법인데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는 돼 있진 않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위급한 사람을 방치를 했다. 그러면 이런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이런 윤리적으로 그것 말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법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쓰러진 사람을 목격했을 때 도와주는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더 악화됐다든가 이럴 때는 처치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런 상황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가 위급한 상황의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심각한 호흡을 못 한다든가 심장이 멎었다든가 이런 상황 이외에 과도하게 조금 부러지거나 골절이라든가 이런 환자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의 행위를 할 때. 두
두 번째로 좋은 의도로 아무런 보답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보상을 바라지 않는 행위,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 경우이다. 합리적인 우선순위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런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그리고 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가 합리적인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처치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와 같이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순서를 모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로 할 행동이 쓰러진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응급처치 강사입니다.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동의를 얻는 게 먼저 첫 번째 순서고요. 이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명시적 동의와 두 번째 묵시적 동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동의는 환자의 의식 상태가 있을 때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게 명시적 동의고요. 묵시적 동의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이럴 때 묵시적 동의를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동의를 얻습니까? 라는 질문은 주변에 있는 그 인솔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응급처치 간사입니다.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주변에서 동의를 얻으면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 하고 응급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기가 되겠습니다. 유기는 말 그대로 어떤 그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해수욕장에 있는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환자를 보면 반드시 처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걸 그냥 가만히 그대로 두는 행위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때 이때를 유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과실은 응급처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응급처치. 예를 들면 과도하게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심장마비인 경우에는 가슴 압박을 통해서 심장을 살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걸 안 하면 흉부 과격이라든가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이 과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안전요원, 해수욕장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수상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시간, 태풍이라든가 이런 기상 악화인 날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불구하고 또 물에 들어가지 말라거나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아도 과실로 치부가 됩니다. 자,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는 한 응급처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직장 내에서 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여기에서 가로 안에도 보시면 공무원이라든가 공공시설 스포츠 안전요원들, 운동선수에 있는 응급구조사라든가 보건교사, 그 다음 이런 기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직장에서의 요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인명구조 요원들이 할 수 있는 장소, 워터파크, 수영장, 이런 데가 되겠죠. 아니면 해변. 이런 데서 인명구조 요원들이 자기의 본분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의무의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자, 부상이나 손해하게. 아까처럼 기상 상태 악화로 인해서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가는 걸 방치해뒀다. 이런 것들도 부상이나 손해하기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입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그림이 4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긴급하게 전화를 하는 그림. 두 번째는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림이고요. 세 번째는 요즘 얘기 많이들 하는 심장 충격기, 그러니까 자동 제세동기를 이용한 제세동을 하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4개의 연결고리가 돼야 살아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처음 그림처럼 긴급하게 구조에 전화를 못했다. 그러니까 환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혼자 동떨어진 곳에서 혼자 이렇게 갑자기 사고에 처해져 있을 때 긴급한 순간에 전화를 119에 도움을 요청을 못한다 그러면 아예 점점 더 심각한 상황까지 도움도 못 받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도움 요청 받는 순간 이 과정 하나만으로도 소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우리가 평상시에 배워뒀던 가슴 압박이라든가 이걸 배워두면 그만큼 또 소생 확률이 더 높아지겠고요. 세 번째, 우리가 그 심장 충격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하면 점점 우리가 소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봤을 때 4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소생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가슴 압박까지 우리 그림으로 따지면 두 번째 단계까지 하더라도 소생 확률이 50%를 넘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 과정까지, 그러니까 가슴 압박까지도 못하면 소생 확률이 점점 없어지는 거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심장주기 자동 제세동기를 이용을 하면 소생 확률이 훨씬 50%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긴급한 신고, 그리고 가슴 압박, 그리고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 주변에 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소중 과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상 구조 활동의 원칙 중에 첫 번째 번갈아가 있습니다. 1, 2, 3, 4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현장 조사, 두 번째가 119 도움 요청, 환자에 대한 1차 조사, 환자에 대한 2차 조사가 있는데요. 119 도움 요청도 있지만 우리가 수상, 즉 바다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119도 되지만 해양경찰 122, 122라 얘기를 하죠. 122에다 신고를 하는 것도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가지 현장 조사, 그리고 119 도움 요청, 1차 조사, 2차 조사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디 한순간이라도 이런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이 네 단계는 다 알고 배웠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사고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현장조사, 119 신고, 1차 조사, 2차 조사 순서대로 해야 되지만 이 순서대로 기억을 못하고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2번인 119 도움 요청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분들 주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 목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요. 요즘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고 난 뒤에 119 도움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도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다가 119 도움 요청하는 그 찰나에 뒤에 오는 차에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경우, 뉴스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세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현장 조사입니다. 자, 현장 조사에서는요. 현장은 안전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몇 명이 다쳤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체크하는 건데,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외우시라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현장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 현장은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에 있으면 본인이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를 판단해서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설명드렸다시피 현장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119 신고라든가 그 다음 후속 조치인 환자의 상태를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재해라든가 사고 현장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진 환자를 목격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 현장 조사, 그 중에서도 현장은 안전한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은 안전한가는 첫 번째, 주변에 더 이상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일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화재 사고였을 때, 본인의 가족이 건물 안에 있는데 소방관들이 안에 들어가게 합니까? 안 들어가게 하죠. 그죠? 이런 것들처럼 현장이 위험하면 그 현장까지도 보호하고 그 주변 사람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응급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교통사고인지 화재 사고인지 이런 사고를 빠르게 판단해서 주변에다가 동시에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몇 명이 다쳤는가. 현장에서는
그 다친 사람의 수도 중요하지만 다친 사람이 어떠한 심각한 상태인지도 그것까지도 파악하는 게 이 현장 조사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나 이외에 주변에 그 119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배운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이거 간단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서도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은 안전한가, 나머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부상자의 수라든가, 그 다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게 현장 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게 119라든가 122에다 신고를 해야 되지만 이런 첫 번째 현장 조사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119 도움 요청을 해봐야 다시 처음으로 가는 단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19 도움 요청했는데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면 교통사고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그럼 몇 명이나 다쳤어요? 잠시만요. 이런 처음으로 자꾸 돌아가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조사부터 처음부터 조사가 수분 내에 이루어지면 119 도움 요청도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9 도움 요청은 여기 가슴 압박이라든가 이런 심폐소생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119 도움 요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있다. 이런 어느 정도의 이렇게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직접 응급처치나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119 도움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19 도움 요청은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지목을 해서 누가 예를 들면 이름을 알면 철수야 119 신고 좀 해줘 라고 이렇게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름을 모르면 빨간색 옷 입으신 분 아니면 검은색 모자 쓰신 분이라고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119에 도움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119 도움 요청 과 동시에 주변 상황, 현장 조사에서 어떤 환자의 약간의 조사가 나왔죠.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도 배우시겠지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다. 그러면은 가장 더 필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 충격기가 되겠습니다. 이 심장 충격기도, 위치를 아는 사람은 가져다 주세요. 라고까지 같이 설명해 주면 아주 적절하게 도움 요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은 안전하고요. 119 신고까지 했고요. 이제는 환자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환자에 대한 1차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자에 대한 1차 조사는 그 뒤에 네 번째로 2차 조사가 있는데요. 1차 조사는 생명과 직관된 부분, 즉 호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심장이 뛰냐 안 뛰냐 이걸 파악하는 게 환자에 대한 1차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1차 조사, 즉 호흡 맥박을 확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의식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어깨를 치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의식을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 상태에서 의식이 없으면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다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환자를 이렇게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의식 확인을 했을 때 의식이 있고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직접 물어보면 환자의 상태를 더 빨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가 의식이 있다. 그러면 그 상태를 보고 다음 단계인 네 번째인 환자에 대한 2차 조사로 가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상태 1차 조사는 호흡과 맥박인데요. 자, 우리가 호흡과 맥박 중에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맥박보다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잠자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 가슴 부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이걸 육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맥박 같은 경우에는 촉지, 그러니까 경동맥이라든가 이런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느껴야 됩니다. 근데 느끼는 거는 그 긴박한 순간에 본인도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장시간 이런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으면
심장이 약하게 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체크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의료인들도 심장이 뛰는데도 안 뛴다 그러거나 안 뛰는데도 뛴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1차 조사, 즉 호흡과 맥박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관점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슴 부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이걸 보는 게 호흡 확인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가 열려 있는 것만으로도 호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열기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 기도 열기만으로도 호흡을 하는지 안 되는지는 그림 4-2번과 같이 처치자의 귀로 환자의 코와 입 사이로 최대한 밀착을 해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숨소리라든가 이런 걸 느끼고, 서큘레이션, 순환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경동맥 확인을 한다든가,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보면 피부색, 손가락이 지금 빨간색일 거예요. 이렇게 잡았다가 뛰면 하얗게졌다가 다시 빨개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순환이 정상적으로 된다. 즉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 그럼 심장이 안 뛰는 사람은 반응이 안 보이겠죠. 그죠? 이런 방법을 가지고도 순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환자에 대한 2차 조사는요. 호흡과 맥박 이상이 없다. 즉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그 위에 출혈, 골절 이런 2차 손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확인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고 듣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일단은 여기 보면요.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개방성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압통이 있는지 없는지,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앞글자만 따서 변개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개압부,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 개방성 상처, 지금 그림 4-4번가 보면 지금 열상인지 절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출혈을 동반하고 있죠. 저런 것들이 개방성 상처이고요. 그림 4-5번과 같이 발목 부위입니다. 왼쪽 발목이 심하게 꺾여 있죠. 그죠? 변형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림 4-6번은 이것도 발목 부위지만 왼쪽 발목 복숭아뼈 있는 쪽이 약간 부어올랐죠. 그죠? 부어오른 걸 부종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인 4-7번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걸 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 변개압부, 변형, 개방성 상처, 압통, 부종을 변개압부, 앞글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변개압부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환자에 대한 2차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4-8번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데요. 머리 두부 손상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절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걸 압박 눌러서 하면 더 오히려 더 부상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일 때는 손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만져서는 안 되고요. 없을 때는 이제 살짝 만져서 골절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부터 아래 턱, 그리고 아래 쇄골, 이렇게 빗장뼈라든가 이 뒤를 천천히 보고 만지기, 변개압부 방법으로 상처 부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상자의 병력조사, 의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즉 그 전에 무슨 앓고 있는 질병이 있나요? 그리고 먹는 약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의식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 4-9번과 같이 환자 인식표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심장이 안 좋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쓰러지면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써 있고요. 심지어는 비상약이 목걸이에 걸려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게 환자 인식표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연령, 주소, 손상 부위 이런 것들도 기록표에 기록되어 있겠지만 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의 상태 조사, 상태는 적절한 그때 상황에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때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물어보면 되겠죠. 어디가 불편하시냐 물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상태도 중요하지만 척추 제2차 손상에 대해서 좀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에도 나와 있겠지만 환자의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2차 손상을 조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척추 손상, 예를 들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있다 그러면 뭐 손가락 한번 만져보고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발가락을 만져보고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감각이 없다 그러면 척추에 손상이 있다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때일수록 점점, 그러니까 즉 척추 상체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비틀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꼬집어 보고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장 응급처치 심폐수술 중에서 기본이 되는 기본 수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